안녕하세요. 토요명의 건강 스페셜 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시청자분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빛나리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네, 50대 남성은 50%, 60대 남성은 60%, 그리고 70대 남성은 70%의 유병률을 보인다는 대표 남성 질환. 이 바로 청장년, 노년층을 통틀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이죠. 이 주로 세균 감염과 원인 모를 염증,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전립선염과 노화, 성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요도주의 전립선 샘 조직이 커져서 이 다양한 배뇨 증상을 유발하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전립선 질환. 어떻게 하면 그 악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또 국내 남성 암 중 5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립선 암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중년 이후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을 위한 치료와 예방법,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네, 건강 스페셜. 오늘은 중장년층의 고민이죠. 바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박천진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박천진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저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학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전립선 네. 좀 생소하기만 했었는데 최근 네. 들어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 나가고 나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질문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이 전립선 질환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박천진 원장님, 네.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어떤 기관이고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전립선은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남자한테 있습니다. 우리 네. 몸에 이제 위아래 좌우의 몸 센터 안에 있습니다. 우리 네. 골반이라고 하는 그 골반 뼈 안에 저 안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그 골반이라는 그 뼈 안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만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 전립선 앞쪽으로 이제 우리의 소변 볼 수 있는 이제 음경 요도가 앞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 위로는 방광이 이제 위에 붙어 있고, 뒤로는 직장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완전 뒤에는 이제 전립선으로 들어가는 신경 혈관들이 척추, 요추하고 천추 뼈로 통해서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은 자율신경계,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소변을 보고 그런 어떤 신경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들이 아주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관략근이 이제 그 전립선 밑에 수의적 관략근, 외요도 관략근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립선은 크게 우리 두 가지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소변을 컨트롤하는, 배뇨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위아래로 관략근이 있어서, 내 관략근, 외 관략근이 있어서 소변이 방광에 찼을 때는 이 관략근이 수축해서 소변을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기능이 이제 사정 기능입니다. 우리가 고환에서 부고환에서 정관을 타고 정낭의 정액을 저장했다가 사정할 때 전립선의 한가운데 정굴 하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정액을 사출하게 돼서 우리가 인류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어떤 성기능적인 그런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남자의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은 정말 중요한 내부에 있는 남자의 심볼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립선 위치 그림 옆에 횡단면인데요. 한번 보여. 예, 신장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고환이 이제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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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방광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전립선 부분인데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몸의 정말 치골 뼈 뒤에 그다음에 요추하고 천추뼈 앞에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실 때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뼈 속에 이렇게 감춰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중요한 크기는 한 20g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드시면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전립선염, 비대, 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립선 질환 중에서도 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바로 전립선 비대증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대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전립선 왜 비대해지는 네. 건가요? 이 전립선 우리 몸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키도 작아지고 좀 다 작아지잖아요. 네. 그 그죠. 유일하게 커지는 거가 전립선입니다. 어. 전립선은 이제 커지게 되는데 30대, 40대는 뭐 고만고만하다가 네. 이제 40대 후반부터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어떤 그 호르몬의 언밸런스 때문에 이제 커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세가 드시면 더 많이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당뇨병이 있는 분이 더 좀 많이 커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이제 고지방 많이 잘 드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은 그 아까 해부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립선 가운데에 그 전립선 요도가 지나가는데 비대가 되면은 그 요도 부분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증상이 나타나는데 정상인 전립선은 저렇게 방광 밑에 이렇게 이쁘게 요도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내 소변 내에 있는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상적인 구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비대가 되면은 저렇게 가운데 요도가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저 전립선이 방광 쪽으로 이렇게 치받쳐지고 그래서 이제 커지게 되죠. 그러면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이 그 좁은 틈을 소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렇게 계속 좁은 데로 소변이 나오려 그러니까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그 방광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더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신장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식도인데 우측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전립선 크기가 작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요도가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이제 좌측에 있는 거 보면은 그 안에 몽골한 그런 세포들이 자체도 크기도 커지고 숫자도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도 부분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누르기 되기 때문에 그 좁은 틈으로 소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배뇨 장애, 그다음에 사정 장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대한 사정을 좀 빨리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성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이 네. 전립선 질환 하면은 중장년층의 고민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20대나 30대에도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 20대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20, 30대에는 전립선 비대는 아니고요. 네. 비대증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비대는 사실상 이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이제 30, 40대에는 이제 딱 균형감이 있고 네. 이제 유지가 되다가 이제 40대 되면은 여성 갱년기랑 똑같이 남자도 갱년기의 증상이 네. 나타나거든요. 그럼 호르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요즘은 카페인이나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립선을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물리적인 자극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들,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좀 잔뇨감 있고 그다음에 소변이 급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상이지 비대는 좀 연세가 들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이게 좀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우선은 젊은 층에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소변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뇨 장애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증세가 나타나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는 그런 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소변을 시원하게 봤다. 이 말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반대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잔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빈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소변을 볼 때 끊어진다든지 네. 더 심해진 경우에는 소변이 가늘다든지 그리고 소변이 안 나오니까 아랫배 막 힘을 준다든지 밤에 소변을 자주 깨서 본다든지 그다음에 소변을 이제 마려우면은 우리가 화장실에 가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해지거든요. 요급박 증상이라는데 네. 그런 증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초기에는 빈뇨하고 그다음에 잔뇨감이 주로 많은 것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더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소변이 진짜 가늘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옆에 지나가는 텀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자기는 1, 2분 이상 계속 힘을 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분 특징적인 소견이 그런 오픈된 데서 보지 못하고 꼭 화장실 그 안에 문 잠그는 데 가서 마음적으로 편한 데서 보려고 하는 그런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 정말 이때 드러나는 거가 영화관에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영화관 1시간 반 정도잖아요. 네. 예, 예. 2시간 정도 되는데 뭐 근데 앉아 있고 나서 1시간 반을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자꾸 불편한. 일어나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좀 빈뇨 증상.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는 횟수는 하루에 6번 정도가 정상인데 8번 이상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떤 분들은 회의를 진행을 못 한다고 그러셔요. 네. 아, 좀 장시간에 회의하는데 좀 힘드신 회의인데 거군요. 아랫사람들인데 화장실 갔다고 아, 잠깐 좀 네. 이렇게 갔다 오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빈뇨는 우리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의 증상이고 정말 네. 또 피곤하게 하는 증상이 야간뇨예요. 아. 야간뇨. 네. 우리가 자다가 잠을 깨가지고 못 보통 자니까. 10시에 주무셔서 한 6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한 8시간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 사이에 한 번 깨는 건 그래도 뭐 좀 괜찮지만 2번 깨면 잠이 안 와요. 그럼 피곤하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수면 장애도 올 수 있는 거가 네. 야간 빈뇨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왕성호 아나운서가 그래도 몇 가지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괜찮으신 거죠? 그럼요. 아직은 뭐 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데 네. 앞으로 뭐 문제가 있는지도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네. 전립선 비대증이 아무리 이렇게 노화와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원인들이나 유병률이 있을까요? 지금 정확하게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립선 비대가 돼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나 우리가 건강 검진하면은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우리가 50세 되신 분들은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립선 비대가 커서 비뇨기과 전문의를 한번 가서 봐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소변 속도 검사나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은 소변 너무 잘 봐요. 네. 근데 비대는 비대되어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비대가 돼도 비대되는 방향이 네. 바깥으로 비대가 되는 경우. 아, 요도를 안 그러면. 막아요. 그 다음에 비대되는 네. 조직이 말하자면 좀 조직이 말랑말랑한 조직, 네. 딱딱한 조직이 눌렀을 때는 증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작지만은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제 다음에 또 검사 방법도 나오겠지만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전립선의 그 경도, 딱딱한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유병률 지금 말씀도 하셨는데 날씨가 따뜻한 여름 때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아. 우리가 이 골반각 내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근육들이 이렇게 릴렉스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그 골반각 내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이 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겨울에 많습니다. 또 추운 날에 많고. 지역이나 네. 나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많이 있는 차이 거군요. 나요. 그래서 카나다에 사시는 분들 그거 춥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 이제 교포님들 오시면은 증상이 많이 차이 납니다. 아. 그다음에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놀러 가잖아요. 휴가 뭐 가잖아요. 예. 따뜻한 나라 가면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몸의 온도. 네. 그래도 찬물 먹으면 또 증상이 또 악화가 되고. 그런데 이게 또 지역을 옮겨서 살 수도 없고 참 그렇죠. 고민이 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반대로 해주면 되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아랫배를 겨울에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가 증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온수 좌욕 따뜻하게 따뜻한 물 먹고 네네. 그렇게 그리고 아. 추운 나라 가서 냉커피 먹으면 아주 증상이 안 좋아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병률에 또 그런 증상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가 또 어르신들 감기약 먹는 거. 감기약에 안티히스타민이라는 약의 성분이 있는데 안티히스타민 성분은 이 코 비강 내에 있는 이 점막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는데 반대로 전립선 요도는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약 먹고 소변 안 나오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올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또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 또 있습니다. 네. 박찬준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질환 때문에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전립선 질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중에서 배뇨 장애가 심해지니까 그냥 아예 물을 안 드시고 그냥 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장님, 예. 이런 경우에 수분을 섭취하는 걸 줄이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그 증세죠? 그렇죠. 예. 뭐 우리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신체의 한 50% 이상이 우리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사하는데 정말 수분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 수분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 하냐면은 야간종 있으신 분들 밤에 소변 자꾸 깨서 보시는 분들이 아예 물을 안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 드시는 정도를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물을 얼마만큼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혀를 보면 알습니다. 혀를 혀가 네. 말라 있으면 이분이 수분이 모자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입에 갈증이 느낄 정도가 아닌 정도의 네. 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상태가 수분이 딱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이 뭐 꺼끌꺼끌하다든지 네. 수분이 모자라는 상황, 그 정도 아닌 선에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무조건 물을 안 드시는 거는 원인 질환은 놔두고 우리 몸에 네. 필요한 물을 안 드시는 거는 여러 가지 또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건 또 네. 비뇨기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신장내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분이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자체도 불편하긴 하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그 합병증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 정보들이 많이 오픈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이제 예방을 해서 뭐 그런 건 없는데 정말 큰 그 합병증 내지 후유증이면 급성 요폐입니다, 사실은. 소변을 갑자기 소변을 안 나와요. 아랫배가 뻘록해져서 응급실 가야 돼요. 네. 그 응급실 가면 소변줄을 어차피 껴야 돼요. 예. 바깥으로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급성 요폐 오시는 분들은 진짜 1000cc, 2000cc 나와요. 방광 용적이 한 300에서 400밖에 안 되는데 네. 1000cc가 나와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죠. 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방광 결석. 그런 결석.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의 좀 위험한 합병증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이 되거나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예, 예.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아까 7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그 Q&A에서 IPS 스코어라 해가지고 그 질문을 해보면 보통 7점 이하는 증상이 없는 거예요. 네. 7개에 대해서 거의 해당 사항이 다 거의 된다. 모든 거에 해당 사항이 되면은 뭐 얼추 되면은 이제 2점, 그 1점에서 또 5점까지 나누는데 정말 다 해당이 되고 더 심하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고요. 네. 예. 7점 이하는 안 좋은 거고 보통 이제 12점, 13점 정도는 뭐 경도 증상 되는데 이제 그런 증상을 이제 일단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변 검사하고 요속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분은 정말 심각해요. 증상이 다 있어요. 너무 네. 심각해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정밀 검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립선 특이 학원 검사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직장 검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립선을 유일하게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그 통로가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의 네. 뒷면, 옆면을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전립선 암이 있다든지 전립선 비대증된 정도를 우리가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윤활 유관부든 장갑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데 조금 기분은 언짢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 전립선 크기가 대충 20g, 30g, 뭐 40g, 50g 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딱딱한 부분이 만져지면 이제 우리가 전립선 암을 의심을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뭐 전립선 암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정확하게 전립선 크기나 모양이나 그다음에 전립선이 옆으로 커졌는지 위로 커졌는지 전립선이 이 방광 쪽으로 치받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직장을 통해서 합니다. 직장으로 들어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대략적으로 6가지 정도를 검사를 하는데 정말 또 전립선 비대증 검사 증상 중에 혈뇨가 있는 검사에는 또 혹시 혈뇨의 원인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요로계 암이거든요.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인데 그 체세포화 검사라 해가지고 그런 검사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전립선 요도 내시경인데요. 예. 전립선 요도 내시경을 보면 이분이 정말 비대가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 정상인지를 눈으로 한 번에 딱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상 전립선을 요도로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말랑말랑으로 되어 있어서 안 아파요. 그래서 싹 들어가서 정상 전립선 요도는 이렇게 그 전립선 요도하고 방광하고 이렇게 뻥 뚫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 뻥 뚫어져 있는 상황에서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이 전립선 요도를 통해서 잘 나오겠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 바로 밑이 관략근이에요. 근데 이제 좌측에 보시면 비대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 세 갈래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측에 좌측에 밑에. 다 비대가 온 예,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요. 저 좁은 틈으로 소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거는 이제 말하자면 치료에 그런 적응증이 되는 거죠. 이제 약물요법을 한다든지 뭐 이제 수술적 요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단계인 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게 되면 이 요로 부분이 굉장히 좁아져서 불편한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요즘에는 보니까 또 복부를 절개하지 않는 또 내시경을 이용한 이런 또 수술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름이 홀랩 수술이라고 네. 하던데 어떤 건가요? 예, 홀랩 하면 좀 약간 영어의 약자거든요. 네.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종 적출술이에요. 아. 내시경죠. 그 홀랩이에요. 그래서 이제 홀랩. 약자인데 이건 무조건 뭐 이 내시경 레이저 수술 홀랩으로 홀륨 레이저로 내시경 레이저 수술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약물요법으로 한 70% 정도는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을 우리가 증상 호전이 옵니다. 근데 약물요법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전립선이 너무 커서 이거는 이제 또 예방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급성요폐가 자꾸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약물요법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술적 요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방광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 네. 그럼 방광 기능이 한번 떨어지면은 이제 가역적 변화가 아니라 불가역적 변화가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그 수술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방광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해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예. 우리가 수술적 요법을 합니다. 그 수술적 요법이 홀랩 레이저 수술인데 원리는 간단해요. 비대되어 있는 그 조직을 정상적인 조직을 남겨놓고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쪽으로 이제 들어가 아까 처음에 내시경으로 보여드렸던 사진 보면은 우측 좌측 밑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이제 비대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아. 그거를 이제 레이저를 이제 저기 현미경에 그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잘 보면서 그 빨간 거는 정상적인 조직, 그 다음에 하얀 거는 이제 아데노마 전립선 종이거든요. 그걸 이제 예. 박리를 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바깥으로 잘게 부숴서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네. 굉장히 수술 경과가 좋고 효과가 아주 좋은 수술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수술은 뭐 대학병원에서 그다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아주 스탠다드로 하는 수술이고 아주 좋은 수술이고 지금 이 수술이 아무래도 가장 이
비대되어 있는 조직을 선택적으로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 입히지 않으면서 다 제거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에 좀 최적화된 그런 수술법이라고 이제 지금 학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다 보니까 뭐 출혈도 좀 적고 치유도 좀 빠를 수가 있겠네요. 예. 실제로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바로 재발일 것 같은데요. 네. 혹시라도 이렇게 재발을 했을 때 이 어떤 요인들이 재발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재발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정말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 없이 완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전립선 비대는 사실 이렇게 비대되어 있는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요. 지금 제가 40대부터 비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수술하시는 연령대가 70대거든요. 그러면 40대에서 커졌던 부분이 30년 동안 커졌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30년 동안에 커져 있는 거를 수술로 인해서 바로 전에 있는 40대로 돌아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70대 됐을 때에 수술하고 나서 단순하게 계산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언제 때 재발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10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번의 수술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해결이 되고 단 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또 영향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비대되는 속도가 좀 빨라서 네. 또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한 번 더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한 번 정도로 해서 뭐 지금 이 홀랩 수술은 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수술 한 번 하고 아직까지 7년 동안에는 뭐 하신 분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비대의 그 재발 가능성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일상생활의 식생활을 이제 지방 섭취를 많이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오히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또 일으키는 원인들이 이제 그런 지방 섭취, 그렇죠. 복부 비만들,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에 대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절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근데 40대에 나타나고 70대에 수술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이 시간 동안 피해야 될 음식들과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학회에서의 검증된 것들은 콩, 콩에 네. 그다음에 그 토마토에 네. 있는 그 성분들 그런 성분들 네. 그다음에 녹황색 야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니 결국 이제 야채를 이제 드시는 그렇네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섭취를 줄이고 네. 그겁니다. 복부 비만 없게끔 하고 슬림하게 하고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비대를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거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운동이나 이런 것들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에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많이 이런 거는 아무래도 들어봤어요. 피하면 좀 좋겠죠? 그래서 전립선에 그 이렇게 전립선 안장이라고 또 개발됐어요. 네. 전립선에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받치는 부분이 회음부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가운데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남성분들을 예, 위해서요. 그러면 전립선이 그 다이렉트로 이렇게 네. 압박되지 않게끔 전립선 안장 이런 것도 개발이 돼서 나와 있는데 그래도 회음부에 있는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압박되는 거가 선수가 아닌 이상 한 3시간 이내로 자전거 타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이 사이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영향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찬진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를 본 후에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명이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립선 질환에 대한 건데요. 중장년층의 고민 중에 하나인 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박찬진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는데요. 전화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아버님 어떤 네.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저 60대 초반이고요. 예예. 3년 전에 그 전립선 암 수술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요실금도 조금 이제 안기가 됐는데 그거는 예예. 그게
그때 선생님께서 뭐 발기 얘기를 살짝 했는데 발기가 안 돼요.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자주 너무 상하고 지금 속상이 미치겠어요, 지금. 예, 예. 이거 어떻게 지금 연세가 해결할 어떻게 수 되신다 방법이 그러셨죠,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초반입니다, 아, 선생님.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네. 수술은 3년 전에 하셨고 혹시 그 배를 조금 더 여셨나요? 복강경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로봇으로 하셨나요? 그때 로봇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요실금이 지금 아직도 3년이 되셨는데 지금 많이 심하신가요? 어떻게 말하자면 패드를 지금 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는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예. 그래서, 근데 예. 문제는 그러면 발기력이 아직 회복이 안 되신 상황이시구만요. 예, 지금 예. 그 이후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립선 암은 암이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네. 이제 전립선 암 수술을 할 때의 수술 범위는 그 암을 포함하고 있는 그 전립선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빠지게 되면 아까 해부학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방광 경부하고 전립선이 빠져버리면은 그 외요도 관략근하고 이렇게 요도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요도를 붙이면서 전립선 뒤로 신경하고 음경으로 가는 혈관들이 있어요. 이제 그 신경이나 혈관들을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서 잘 보존하고 암이 포함되어 있는 전립선 그런 조직만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전립선 암 조직이 그 음경으로 가는 어떤 발기신경이나 그런 혈관들을 그 암이 포함되고 있으면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암에 대한 그런 거는 지금 다 우리가 PSA 수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오고 그 0.2 이하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암 세포가 이제 없는 걸 확인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시죠? 예, 암은 해결이 맞습니다, 됐고 선생님. 이제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발기부전에 대한 증상은 진짜 남자 60대 초반이면 이제 현대인들은 60대 초반이면 젊거든요. 그쵸. 이제 네. 사실 7, 80대까지 이제 사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1년 됐을 때는 이제 먹는 그게 이제 음경 재활요법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액순환이나 신경을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인공 그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또 비뇨기과 선생님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상의하시면은 인공으로 발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적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족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 되고 전혀 표시가 안 나고 뭐 수술 시간은 뭐 1시간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성감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고 다 오르가즘이나 뭐 성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느낄 수 있으니까 뭐 그 방법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버님 이런 점들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네. 치료 잘 받아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지금처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 박천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전립선 암이 전체 남성 암 환자 중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2%에서 3%씩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예. 하는데요. 또 이 전립선 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하는데요. 네. 초기에는 별 다른 증상이 없는 건가요? 전립선은 이제 아까 해부학 보시면 또 이렇게 전립선이 이렇게 캡슐로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암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증상이 없어요. 전혀 무증상입니다. 네. 근데 증상이 있으면은 그 캡슐을 넘어가서 주변에 있는 정낭 조직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림프노드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뼈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스테이지 3, 4 정도 되거든요. 그건 진행된 겁니다. 증상이 있으면은 벌써 진행된 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 예방입니다. 미리 알아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수치가 올라갑니다. 암인 경우에는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A라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분이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 아까 직장수지 검사에서 뭐 전립선 만져봐가지고 딱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초음파 검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좀 어떤 허옇게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좀 까맣게 나온다든지 초음파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자위로운 암, 네. 더디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네. 아주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예. 네. 실제로 이렇게 전립선 암 증세를 보면은 뭐 전립선 연임이라든지 비대증 증세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정확한 확진 진단 방법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진을 예. 하게 되는 건가요? 전립선 암 증상 중에서 좀 특이한 증상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네. 하나 혈정액증이라고 있어요. 네. 혈뇨도 조금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요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요도에 혈관을 이제 침범해서 네. 이제 혈뇨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혈뇨는 좀 사실 좀 특이한 건 아니고 방광암일 때는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한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 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골반각 내에 전립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게 이제 주변에 침범을 하게 되면 골반 뼈가 아파요. 엉덩이, 엉치가 아프고 등뼈가 아프고 뼈가 아픕니다.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진행된 암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는 그런 증상은 없거든요. 통증이나 네. 그런 건 없어요. 배뇨 장애가 있는데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아까 혈정액증, 그다음에 골반의 통증들, 그다음에 사정할 때 통증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사정할 때 그런 어떤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은요. 아까 자꾸 말씀드렸는데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해서 네.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수지 검사, 직접 만져보는 검사들, 그다음에 전립선 초음파 검사 세 네. 가지가 주로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립선 암,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이 암이라는 게 다른 생殖기관이나 다른 부분으로 전이 되는 걸로 굉장히 그렇죠.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전립선 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전이가 되겠죠? 그럼요. 이 전이가 제일 잘 되는 부분이 뼈예요. 뼈.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골절이 자꾸 와서 예. 이상하게 골절이 어디 외부적인 충격도 없는데 골절이 된 거예요. 예. 또 걷다가.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네. 원발성 암, 전립선에서 전이가 된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스테이지 4죠. 그러면 이제 전이암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술을 네. 못 해요. 수술을 못 하고 그거는 이제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후가 안 좋아요. 5년 생존율이 한 28%, 30%도 많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50대 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전립선 검사해야 돼요. 미리 발견하면은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꾸준한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만약에 전립선암으로 판정을 받으면은 어떠한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립선 암은 이제 지금 자꾸 말씀드렸던 예방이 첫 번째. 네. 예방해서 미리미리 발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전립선 암이 생겼어요. 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그 전립선을 조직을 싸고 있는 캡슐 안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한되어 있으면 전립선만 딱 드러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광 경부하고 외요도 관략근 요도를 붙이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이 붙이는 것 방법이 정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돼. 더 옛날에는 배를 진짜 열어서 이렇게 네. 붙이는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로봇으로 해요. 로봇이라는. 네. 근데 로봇가 혼자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로봇 팔을 이용해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조작은 의사가 하지만은 정교하게 확대된 조건에서 주변 혈관이나 신경을 다 보존하고 암 조직을 포함되어 있는 그 전립선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미세한 조작이 가능한 로봇 팔을 이용해서 하는 로봇 수술을 지금 거의 전립선 암 수술은 50% 이상에서 이 수술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출혈도 적고, 그리고 바로 회복도 좀 빠르고, 그리고 2, 3일이면 퇴원이에요. 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수술법이 지금 비뇨기과의 로봇 수술이 전립선 암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캡슐을 막을 넘어간 경우, 예. 정낭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직장으로 넘어간다든지 주변에 있는 림프노드를
침범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뼈로 전이 된다. 예. 그러면 사실 수술적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암 조직이 포함된 걸 다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 호르몬 방법들,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할 수 있으면은 바로 그 부분만 뛰어나게 되면은 뭐 사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까 신경하고 혈관들을 다 보존하기 때문에 발기부전이나 요실금에 더 그런 가능성은 더 줄어듭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전립선 질환에 관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는데요. 이 전립선 질환도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게 되면 훨씬 좋은 도움이 될까요? 전립선은 사실 그 우리 몸의 컨디션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자율신경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어서 그리고 정서적인 것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전립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땐 증상이 없어요. 네. 기분 나쁘면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몸이 좀 면역 기능이 떨어져 뭐 과로를 한다든지 예.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어떤 추운 데에 노출이 돼서 감기 몸살이 왔을 때 그런 전립선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거꾸로 우리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그 올바른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다 그러면은 전립선 질환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뭐 충분히 수면 잘 취하고 그리고 오래 앉아 있지 않고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한 번씩 엉덩이 들썩거려서 이 전립선 부분에 압박된 걸 좀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온수로 자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반 체조들이 또 있어요. 다리 네. 이렇게 스트레치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골반을 좀 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질환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이거든요. 성인병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예방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립선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전립선 질환의 생활 관리도 여성 질환과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두부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그 외에 뭐 어떤 식품들이 도움이 된다, 아니면 또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술은 안 좋습니다. 뭐 다 아마 그쵸. 그거 담배.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다 비슷해요. 공통 그렇죠. 분모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녹차는 좋아요. 어, 마늘, 예. 녹차가 좋아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토마토에 라이코펜들, 네. 토마토 성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두부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런 음식들을 잘 섭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건강기능식품 중에 소울 팔메토라고 있어요. 야자 소울 톱 팔메토요? 열매. 예, 예, 이제 예. 많이 나오잖아요. 야자 네. 톱 열매 뭐 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저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느 정도 또 인정이 도움이 되는 되는군요. 식품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섭취하셔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야채 많이 드시고 배가 슬림하게 하고 고기 덜 드시는 방법이에요. 부자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드시지 않고 복부 비만 없게끔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가 사실 또 성인병 예방도 되면서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특별히 또 가려야 할 운동이라든지 의식적으로 좀 피해야 할 자세 같은 것들이 또 있을까요? 편안한 자세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회음부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자전거에 이렇게 받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그 자리가 바로 회음부인데 그 자세를 계속 압박하는 그런 자세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의자에 앉을 때도 앞쪽으로 앉으면 회음부가 압박이 되거든요. 뒤로 한번 이렇게 앉으면 이제 뒤에 꽁지뼈라고 할까요? 그쪽 부분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회음부 압박을 좀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좀 이렇게 회음부를 압박하지 않은 자세들, 그런 자세들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회음부는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고, 네. 뭐 그 외에 뭐 하여튼 그리고 카페인 먹는 거는 좀 안 좋고요. 왜냐하면 방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전립선에도 또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 우리가 전립선 안 좋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랑 또 비슷해요, 사실은. 예.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전립선염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혹시 이게 나중에 전립선 암으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리가 위궤양이 위암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간염, B형 간염도 가장 많은 원인해서 이제 간암으로 되는데, 그래서 네. 우리 또 전립선염도 혹시 전립선 암으로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역학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별개다, 별개다 이렇게 다행이네요. 나와 있고요. 전립선염하고 전립선암하고는 별개인데, 근데 가끔 동반되어 있는 거지 그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학회에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립선 질환은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기부전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기부전하고 전립선 질환하고 이렇게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기부전 환자 중에서 한 50%에서 80%가 전립선 질환,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질환 비대증이 있는 환자 중이 발기부전 가능성이 2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오는 거를 또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 우리가 전립선 질환을 또 반드시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립선 질환도 예방하고 발기력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립선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주기적인 검진을 어떻게 그렇죠. 계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비뇨기과 검진하고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나이로 이제 보통 정하게 되는데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체크, 이열리 체크나 이제 2년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게 좋고요. 네. 체크하는 방법은 아까 PSA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형제력이 있는 경우. 예. 그러면 얼마나 더 자주 그러면 하는 게 40대부터 좋을까요? 시작해야 돼요. 더 40 일찍이요. 대요? 가족 아버지나 아버님이나 작은 아버지 그런 분들이 전립선 네. 암의 어떤 그런 병력으로 좀 안 좋은 그런 그 가거력이 있다 그러면은 40대부터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체크해야 됩니다. 연령대가 좀 작아지죠. 예.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게 말이야 쉽지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검진을 받으러 찾아오시나요? 어떤가요?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고 의료 정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인지가 돼서 오시는데 옛날에는 정말 네. 증상이 있었을 때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는 그 비율이 10명이 한두 명이거든요. 지금은 네. 뭐 편하게 오셔요. 그래서 전립선 검사 그리고 또 건강검진에서 조금이라도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까 전립선 특이 항원들 그게 이제 2.5, 뭐 4 이하가 정상인데 높아진 경우에는 또 전립선 또 디테일한 검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 비뇨기과로 이렇게 전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내과나 이런 데서 검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비뇨기과로 또 우리가 전원을 해서 더 상세하게 그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꾸준한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네. 예후를 잘 살피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요. 이게 50대 이상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40대 때부터 반드시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립선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남성 기능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에게 한마디 당부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예. 내용이 있을까요? 남성들한테 정말 그 건강 100세의 조건들은 우리가 잘 드시고 잘 이제 이렇게 주무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성 기능도 남자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전립선 질환입니다. 전립선 질환을 미리 확인하고 그걸 건강하게 하는 것이 성 기능도 유지를 하고 배뇨 기능도 유지를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